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수출이 줄고 수출이 주니 기업 실적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3차 추경까지 공식화하면서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재정이 아주 풍족한 상황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과 정부가 나아갈 길은 뭘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월말이 다가오는 만큼 수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뒤면 5월 말까지 한 달을 전부 집계한 수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갈수록 자꾸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도 4월 못지않게 아니면 더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에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게 이제 3월에는 4개 정도였는데 예. 4월 들어서는 8개로 증가를 했거든요. 8개면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그렇죠. 이제 5월에 전부 다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큰 상황인데요. 예. 반도체마저도 이제 한 15%가 이제 감소를 했고, 선박 같은 건 60% 이상 지금 감소를 했어요. 예. 그다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OTT 이런 이제 비대면 산업의 이제 매출액은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수출 주력 업종 산업들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는 게 이제 분명하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내수마저도 이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단기 순이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실제 1분기 상장사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순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꺾였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 발표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대규모 봉쇄 조치가 선진국에서는 주로 이제 2분기에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주력 기업들, 상장사들의 이제 단기 순이익은 2분기 가면 더 크게 줄어든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정부가 지원책을 나름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인데 일단은 정부가 지난 12일에는 항공과 해운 업종에만 지원을 하겠다. 여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니 여기만 그렇죠. 지원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이 대상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자동차 산업은 산업 연관업계가 상당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는 이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동차 완성업체가 이제 3월 말까지만 해도 이제 가동률이 한 80% 정도 됐는데 예. 이제 5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60%까지 가동률이 떨어졌거든요. 네, 절반을 눈앞에 두고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협력사도 이제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2차 협력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30%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이 이제 5월에 25년 최고 이제 50%까지 이렇게 감소한 걸로 조사되고 2차 협력업체는 한 60% 이상 이렇게 감소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이런 이제 총 차입 금액이 5천억 이상이고 300억 이상인 이제 협력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CBO라든가 기업체나 회사체 이런 것들을 이제 국채은행을 통해서 이제 매입해 줌으로써 자금난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정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좀 한숨을 돌릴 텐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 하나를 보니까 기업 3곳 중에 한 곳이 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빌렸던 돈에 이자도 못 내는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정부의 책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건 이제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일본만 보더라도 90년대 처음에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시작할 때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못함으로써 이제 그 한 20년간 장기 성장을 하는 저성장을 하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원보다는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런 한계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 새로운 신산업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이제 경기 회복도 되고 고용도 늘어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거보다는 제도 개선에 이제 정부가 좀 더 역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한계 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까지 시차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한계 기업이 무너지고 나면 뭐 대량 실직, 뭐 그로 인한 뭐 산업 전반의 불안감 확산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지원 방식이 좀 나름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옥석을 가리는 거는 정부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런 대량의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량 기업들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자꾸 지원을 함으로써 한계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잠시 고통은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통을 어느 정도 이제 감수를 하고 이런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가고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실업자라든가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을 이제 과감하게 좀 하고 구조조정을 서둘러 가고 이런 것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원하고 이런 기업들이 생존해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앞으로 이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3차 추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액수가 뭐 여기저기 좀 주장하는 액수가 좀 다릅니다. 30조 원이다, 40조 원이다, 50조 원이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차 추경을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2차 추경에서 이 지출 구조조정, 이른바 허리띠를 졸라맸단 말이죠. 허리띠를 2번 연달아 졸라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3차 추경이 한 40조 원이 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만기 연장까지 포함을 하면 국채 발행 규모가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을 교란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3차 추경을 편성해 지출을 늘린다 하니까 이제 모순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GDP를 늘리면 국가 채무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뜻 들어보면 이제 일리가 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또 빚을 내서 더 쓰면 잘 살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일본이 20년간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스가 이제 국가 부도 위기도 맞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현 정부가 다시 이제 빚주도 성장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을 이제 들고 나온 건데 초반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처럼 현 정부에서 가장 문제점은 비용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재정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거고 국민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금과 관련해서 사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며칠 전에 증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재정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관련해서 세입도 역시나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세금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건데 일단
현상부터 좀 보죠. 한경영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가 8억 원 가까이 덜 거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1분기 들어서 이제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한 8조 원 정도 덜 거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경영 이제 분석대로 법인세가 지금 올해 예산 대비 한 8조 원 정도 덜 거칠 거로 예상이 되고 이게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소득이 줄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나 이제 소득세마저도 이제 자꾸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이미 이제 통합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45조 3천억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4분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적자 규모가 180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재정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증세라는 게 언제 어떻게 증세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법인세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세율을 이미 이제 42%까지 올렸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최고세율을 올릴 여지는 없고 다만 이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국민들이 거의 한 45%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버는 국민들이라면 세금을 내는 조금이라도 이제 세금에 기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어난다면 증세가 필요하죠. 그렇죠. 증세가 네.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국민 저항이 상당히 크다는 네.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없는 돈을 뭐 계속 만들어내서 쓰자니 재정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돈을 묶어놓고 안 쓰자니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균형 잡힌 대안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경제 위기 때마다 이제 어느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재정 확대라든가 이제 양적 완화 이런 정책을 이제 들고 나오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정책이 현재의 고통을 잠시 이제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부작용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통화국 또 아니고 대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마냥 그 국채를 발행을 하고 통화량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위기마다 이제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면서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데 상당한 이제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 시장 이자율도 뛰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겁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이자를 높여주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신용도가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갈 곳을 못 찾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BBB 이하의 등급의 채권이나 이런 데도 상당한 투자가 지금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채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면 우리나라 국채를 구매할 유인들은 상당히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예, 미래는 그렇죠. 그렇지 않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계속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급등하죠. 연화 가치가 하락을 해야 돼서 자본이 유출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정이든 통화 정책이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나 기축통화국처럼 와 달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고 대신에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상당히 역점을 두는 게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온 국민에 막 돈을 뿌리는 이런 정책들은 좀 상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